알렉산더 대왕이 인도 깊숙이 진군했다고 다들 알고 계시죠? 하지만 사실 그는 인도 초입에서 멈췄어요. 완전 반전이죠? 많은 이들이 알렉산더가 인도를 정복하려 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는 달랐어요. 그는 현재 파키스탄의 펀자브 지역 히다스페스 강까지 진출했죠. 그곳에서 포러스 왕의 파우라바스 군과 엄청난 전투를 치렀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원전 326년 5월 히다스페스 전투예요. 알렉산더는 강을 건너 기습하는 전술로 승리했습니다. 파우라바스 군은 코끼리 부대까지 동원했지만 결국 패배했죠. 이 전투는 마케도니아군에게도 가장 큰 피해를 준 싸움 중 하나였어요. 포러스 왕은 잡혔지만 알렉산더는 그를 살려주고 사트라프로 삼았답니다. 이후 알렉산더는 동쪽으로 더 가려고 했어요. 겐지스강을 건너려 했지만 부하들이 더 이상 못 가겠다고 했죠. 무려 8년간 이어진 원정에 모두 지쳐있던 거예요. 무기, 갑옷 모두 낡았고 병사들의 사기도 바닥이었죠. 결국 알렉산더는 히파시스강, 현재 비아스강에서 진격을 멈췄습니다. 이것이 기원전 326년 알렉산더의 인도 원정이 멈춘 순간이에요. 인도, 정복이라기보다는 접촉에 가까웠던 셈이죠. 이후 인도 아대륙에 그리스 문화가 영향을 미쳤다는 점도 중요해요. 알렉산더가 인도를 다 정복했다고 믿는 건 정말 큰 착각이었네요. 역시 역사는 승자의 기록이 아니라 때론 병사들의 피로감에 의해 쓰여지네요. 프랑스 혁명 때 빵 때문에 여자들이 베르사유까지 행진했다고 다들 아시죠? 하지만 사실 그날의 행진은 단순한 빵 시위가 아니었어요. 빵값 폭등은 방아쇠일 뿐 뒤에는 복잡한 이야기가 숨어 있었죠. 1789년 10월 5일 아침 파리 시장 여성들은 빵값 때문에 폭동 직전이었어요. 이 불안은 혁명가들의 활동과 빠르게 엮이기 시작했죠. 그들은 자유주의 개혁과 입헌군주제를 원하던 사람들이었거든요. 결국 시장 여성들과 지지자들은 수천 명이 군중으로 불어났습니다. 단순한 배고픔이 아니라 정치적 변화를 갈망하는 거대한 물결이었던 거죠. 선동가들의 부추김에 무기고를 약탈하고 무장까지 했어요. 그리고 베르사유 궁전으로 행진했죠. 완전 반전이죠. 이들은 궁전을 포위하고 루이 16세에게 요구를 강하게 전달했어요. 다음날 왕과 가족을 파리로 강제로 데려왔다는 사실도 놀랍죠. 몇 주 후에는 프랑스 위회도 수도로 이전했어요. 이 사건으로 왕의 독립성은 끝나고 새로운 권력 균형이 시작된 거죠. 프랑스 귀족의 특권이 사라지고 평민, 제3계급의 시대가 열린 거예요. 베르사유 행진은 혁명의 근원지를 모은 결정적인 순간이었답니다. 단순한 빵 시위가 아니라 왕권을 무너뜨린 거대한 정치적 시위였던 거죠. 흔히 알려진 역사가 전부가 아니라는 게 흥미롭지 않나요? 역사는 승자의 관점에서만 기록되는 게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죠. 다음에 또 다른 역사의 반전을 들고 올게요. 기대해주세요. 패션이 그저 새 옷이나 유행이라고 생각하시죠? 하지만 패션은 라틴어로 만들다는 뜻이래요. 문화적 미학, 패턴, 모티프를 담아 의상을 만드는 걸 뜻했죠. 단순히 예뻐 보이는 게 아니라 자신을 보여주는 방식이었어요. 사람들은 패션으로 소속감과 가치를 표현했고요. 의미, 신념, 삶의 방식을 담은 시각 언어였죠. 그러니 패션은 단순히 이번 시즌 유행 그 이상이에요. 산업, 디자인, 미학, 트렌드가 모두 합쳐진 거죠. 이 패스트 패션은 현대적인 변형이고요. 대량 생산으로 옷이 저렴해지고 전 세계에 퍼졌죠. 하지만 이 편리함은 엄청난 환경 비용을 동반해요. 패션의 환경 영향 감소는 시급한 글로벌 이슈가 됐어요. 정치인, 브랜드, 소비자 모두 참여하고 있죠. 패션은 일시적인 유행이 아니라는 걸 기억하세요. 수천 년 동안 이어진 깊은 문화 표현이랍니다. 우리의 옷은 고대부터 지금까지 이야기를 담고 있죠. 다음번엔 라벨 너머를 생각해보세요. 옷의 여정, 의미, 영향을 고려해보는 거죠. 패션은 정체성과 변화를 위한 강력한 도구예요. 이제 패션의 진짜, 더 깊은 진실을 아시겠죠? 다들 재건 시대가 남북 전쟁 직후 시작된 줄 알죠? 사실 연방군은 전쟁 중에도 재건을 시작하고 있었어요. 전쟁 중 노예들이 연방군 진영으로 탈출하자 문제가 생겼죠. 이들을 어떻게 처리할지 연방은 고민에 빠졌어요. 처음엔 노예제 개입을 꺼렸지만 위회는 몰수법을 통과시켜요. 이게 링컨 대통령의 노예 해방 선언이 발판이 되었답니다. 연방군은 남부에서 자유노동 경제 구축에 핵심 역할을 했어요. 그들은 해방 노예 권리를 보호하고 새 사회를 만들었죠. 교육 및 종교기관 설립에도 앞장섰다는 사실. 전쟁이 끝나자 위회는 재통합 반으로 시끄러웠어요. 급진 공화당과 온건 공화당은 탈퇴 본질을 두고 싸웠죠. 새롭게 해방된 노예들에게 시민권과 동등한 권리를 주려고 했답니다. 하지만 남부주들은 교묘한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려 했어요. 투표를 막기 위해 인두세와 문해력 시험까지 부과했죠. 해방 노예들을 협박하고 통제하려 했던 거예요. 완전 반전이죠? 자유민국이라는 단체가 식량과 거처를 제공하며 큰 도움을 줬어요. 전쟁 중에도 이미 새로운 미국을 위한 씨앗이 뿌려지고 있었던 거죠. 재건 시대는 단순히 전쟁 이후가 아닌 전쟁과 함께 진행된 드라마였어요. 역사는 승자가 쓰지만 진실은 훨씬 더 복잡하고 흥미롭답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역사 미신 파괴자가 되어보는 건 어때요? 구텐베르크 성경이 인쇄술 혁명 시작인 건 다들 아시죠? 근데 사실 제작 과정은 훨씬 길고 복잡했어요. 1450년대에 인쇄됐지만 시작은 더 빨랐을 거예요. 무려 15만 8180부나 찍어냈다는 거 완전 반전이죠. 그중 49부만 살아남았고 21부만 온전하대요. 교황 비오 2세가 1455년에 인쇄 중인 페이지를 봤다고 해요. 즉 최소 1455년부터 인쇄 중이었다는 거죠. 가장 이른 날짜 사본은 1456년 8월 15일로 확인돼요. 생각보다 오래 공들여 만들었다는 증거예요. 42줄 성경 외에 36줄 성경도 있어요. 근데 36줄 성경은 구텐베르크 작품이 아닐 수도 있대요. 이거 완전 역사의 미스터리 아니겠어요? 구텐베르크 성경은 라틴어 불가타 성경의 한 판본이에요. 마지막으로 팔린 완전한 사본은 1978년이라네요. 그 가치는 그야말로 상상 초월이죠. 단순한 책이 아니라 예술적, 역사적 가치를 다 가진 보물이에요.
이 성경이 서양 인쇄술 시대를 열었으니 영향력은 대단하죠. 최초라는 타이틀 뒤에 숨겨진 노력은 잊지 말아야 해요. 단순한 기계가 아니라 장인의 땀과 열정이 담긴 결과물이었던 거죠. 역시 역사 속 진실은 언제나 더 흥미롭네요. 진시황이 책을 태우고 유학자들을 생매장했다는 이야기 다들 아시죠? 기원전 213년 분서, 212년 갱유, 460명 생매장, 바로 그 이야기죠. 그런데 이 이야기가 과장되었다는 거 혹시 알고 계셨나요? 100년도 더 지난 한나라 때 처음 기록된 이야기라고 해요. 사마천은 한나라 학자였고 이전 왕조를 깎아내릴 이유가 있었죠. 기록은 승자의 편이라는 말이 딱 들어맞는 경우네요. 진시황이 잘못되었다고 여긴 책들을 파괴한 건 맞아요. 하지만 모든 책이 사라진 건 아니었고 두 부씩 보관되었죠. 일부는 진나라 멸망 후 내전 중에 사라졌을 뿐이라고 해요. 학자들을 죽인 것도 사실이지만 생매장은 아니었다고 하죠. 심지어 희생자들이 유학자도 아니었어요. 당시 유학은 형성 중이었거든요. 반전이죠. 분서갱유의 진실은 조금 달랐던 거예요. 후대 유학자들이 이 이야기를 의심하지 않은 이유가 있어요. 그들의 메시지는 우릴 죽이면 너희 왕조도 망할 것이었죠. 결국 이 이야기는 정치적 목적을 위해 각색된 부분이 많다는 거죠. 역사는 종종 현재의 필요에 따라 재해석되곤 하니까요. 진시황은 강력한 통치자였지만 그의 악명은 후대의 작품인 셈이죠. 다들 그렇게 알고 있다고 무조건 믿으면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진실은 언제나 흥미롭고 때로는 훨씬 더 복잡하니까요. 오늘도 역사 지식 레벨업 성공. 다음엔 어떤 신화를 깨볼까요? 베네치아 도제가 엄청난 독재자였다고 다들 알고 계시죠? 하지만 도제라는 이름 자체가 큰 착각을 불러일으켜요. 도제는 라틴어 덕스에서 유래한 지도자라는 뜻이에요. 베네치아어 독스, 영어 듀크와 어원이 같죠. 이탈리아어 듀스는 무솔리니 칭호였으니 여기서 오해가 시작된 거죠. 원래 덕스는 군사 지도자를 지칭하는 말이었어요. 후기 로마 제국에서는 국경군 지휘관을 뜻했고요. 프로빈스 총독과는 달랐고 그 아래였죠. 그런데 베네치아의 도제는 국가 원수이자 과도정치 수장이었어요. 하지만 독재자보단 복잡한 선거로 뽑힌 최고 공무원에 가까웠죠. 평생 임기였지만 수많은 견제장치에 묶여 있었어요. 도제의 권한은 엄격히 제한되어 있었죠. 개인적인 결정은 거의 불가능했고 위외 승인이 필수였어요. 심지어 재정적으로도 자유롭지 못했답니다. 베네치아 공화국은 무려 1000년 이상 유지되었어요. 이는 독재가 아닌 정교한 견제와 균형 덕분이었죠. 도제라는 칭호만 보고 독재자로 오해하기 쉽지만 실상은 정반대였어요. 베네치아는 독재를 가장 경계했던 공화국 중 하나였죠. 그러니 이제 도제를 독재자와 연결짓는 오해는 그만. 진정한 베네치아의 리더십은 협력과 견제에 있었어요. 제2차 세계대전은 연합군과 독일군이 싸웠다고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사실 미군이랑 독일군이 한편이 되어 싸운 전투가 있어요. 바로 이터성 전투인데요. 1945년 5월 유럽 종전 직전이었죠. 이 성에는 프랑스 고위 인사들이 포로로 잡혀 있었어요. 미군 12기갑사단 리 중위와 23전차대대가 성으로 향했죠. 성 안에는 독일군 요제프 강끌 소령과 몇몇 병사들이 있었어요. 놀랍게도 강끌 소령은 이미 연합군에 협력하려던 참이었죠. 더 충격적인 건 SS 장교 슈라더도 함께 있었다는 거예요. 나치 친위대 장교가 연합군과 함께 싸웠다? 완전 반전이죠. 그들은 다같이 17SS 기갑 첫탄병사단의 공격을 막아냈어요. 심지어 방금 풀려난 프랑스 포로들도 함께 싸웠다고 해요. 정말 역사상 가장 기묘한 연합군인 셈이죠. 미군 M4 셔먼 전차 한 대가 방어의 핵심이었어요. 강끌 소령은 연락병을 보내 미군 지원을 요청했죠. 결국 미군 142 보병연대의 구원군이 도착하며 전투는 끝났어요. 이건 미군과 독일군이 함께 싸운 단 한 번뿐인 전투예요. 더 놀라운 건 현역 SS 대원이 연합군 편에 선 유일한 사례죠. 이터성 전투는 2차 세계대전에서 가장 이상한 전투로 불려요. 역사는 이렇게 우리가 모르는 기묘한 반전이 가득하답니다. 역시 역사는 승자만이 쓰는 게 아니었네요. 처칠 하면 위대한 정치가를 떠올리시죠? 그런데 이분 건축을 정치보다 더 사랑했다고 할 수 있는 곳이 있어요. 바로 그가 40년 넘게 살았던 차트웰이죠. 처칠이 차트웰을 샀을 때 크고 인상적인 저택으로 묘사되었지만 그는 단순히 살기만 한 게 아니었어요. 1922년부터 1924년까지 차트웰을 아예 새로 지었죠. 특히 1930년대 정치적으로 외면받던 시기엔 차트웰이 그의 세상 전부였어요. 그는 정원에서 직접 벽돌을 쌓아 벽과 연못까지 만들었죠. 정말 반전이죠. 위대한 지도자가 벽돌공이었다니. 게다가 식탁에서는 독일 재무장에 반대할 동지들을 모으고 서재에서는 연설문과 책을 썼고 정원에서는 그림을 그렸어요. 차트웰은 단순한 집이 아닌 그의 삶의 중심이자 피난처였던 거죠. 제2차 세계대전 중엔 거의 쓰지 않았지만요. 1945년 선거 패배 후 다시 돌아와 삶을 재건했어요. 총리가 된 1953년 뇌졸중을 겪었을 때도 차트웰이 그의 안식처였죠. 이 거대한 집의 역사는 14세기까지 거슬러 올라가요. 원래 웰스트리트였고 1836년 벽돌 저택으로 경매에 나왔었죠. 처칠의 증조부는 이걸 인상적인 저택이라 불렀다고 해요. 1964년 10월 그는 차트웰을 마지막으로 떠났고 이듬해 런던에서 생을 마감했어요. 결국 차트웰은 단순한 집이 아닌 처칠 삶의 역사를 담은 기록 그 자체였던 거죠. 다들 링컨의 둘째 아들 에디 링컨이라고 알고 계시죠? 그런데 사실 그 이름이 원래 에디가 아니었어요. 이거 완전 반전이죠? 역사가 숨긴 작은 비밀이에요. 링컨 부부는 둘째 아들을 에드워드 베이커 링컨이라고 지었죠. 아들의 이름은 링컨의 절친 에드워드 디킨슨 베이커에게서 따온 거였대요. 심지어 부모님인 에이브러햄과 메리 링컨은 아들을 에디라고 불렀다고 해요. 철자 하나 차이지만 꽤 중요한 디테일이죠. 그럼 왜 다들 에디라고 알고 있을까요? 바로 그의 묘비 때문이에요. 국립공원 관리청이 에디를 애칭으로 사용하면서 그렇게 굳어진 거죠.
묘비에도 에디라고 새겨져 있으니 오해할 만도 하죠. 실제 이름은 에드워드 베이커 링컨, 부모님 애칭은 에디였고요. 그리고 공식적으로는 에디로 알려진 거죠. 링컨 부부의 아들 에드워드 베이커 링컨은 1846년 3월 10일에 태어났어요. 안타깝게도 1850년 2월 1일 4살이 되기 전에 세상을 떠났죠. 짧은 생이었지만 그의 이름에 얽힌 이야기는 흥미롭네요. 링컨 부부가 얼마나 아꼈는지 엿볼 수 있는 부분이죠. 이름 하나에도 이렇게 많은 이야기가 숨어있다니. 역시 역사는 알수록 재밌는 것 같아요. 다음번엔 어떤 역사 속 오해를 파헤쳐볼까요?